네, 곡성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강의에서 제가 세계관을 바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부터 디지털로 옮겨가고 디지털 세계도 이렇게 존재하는구나 인지하고 거기서 많이 배우고 인맥도 맺고 이렇게 변화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요, 이제 실력을 바꿔라. 실력을 바꾸라니.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우리가, 그 사람이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스펙 만들고, 그래서 좋은 기업에 취업하면 정말 훌륭한 거야.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그런데 다른 길이 생겼어요. 그리고 거기 가더라도 실력은 또 필요해진 겁니다.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요, 팬덤입니다. 자, 실력의 기준이 바뀌었다. 그렇겠죠. 일상이 전부 바뀌었으니까요. 이 새로운 세계관에서 필요한 실력은요, 바로 내 팬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BTS를 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혁명의 상징을 BTS라고 얘기해요. BTS가 인공지능도 아니고 디지털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런데 여기에 혁명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수는 옛날에도 있었죠. 진짜 오래전부터 가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진짜 오래전부터 음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BTS는 그 음악이 어떻게 바뀌는지, 세계 최고 가수가 되려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전부 새롭게 정의하고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혁명의 상징이에요. 원래 가수가 되려면요, 세계 최고 가수가 되려면 자본과 방송이라는 절대 권력이 필요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YG, SM, JYP,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막강한 자본이 충분하게 갖고 있는 그런 기획사들이 있었고요. 이 기획사들이 열심히 인재들을 뽑아갖고 수십억을 들이면서까지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죠. 또 데뷔하고 나면요, 방송에 내보내야죠. 방송에 안 나고 어떻게 대한민국 1등 가수가 됩니까? 그런데 이 모든 룰을 전부 BTS가 깨트렸죠. 2013년 BTS가 데뷔했을 때 여러분 진짜 빅히트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방송에도 못 나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신인 가수 그렇게 많은데 꼭 그 신생 기획사에 신인 가수들을 방송에 내보내줄 필요성을 느꼈을까요? 안 내보내줬어. 그래서 되게 섭섭했죠. 방시혁 대표는 그때 그렇게 회고를 합니다. 그런데 안 되겠다, 때려쳐, 이렇게 결단을 내립니다. 방송은 포기. 그럼 어디로 가? SNS, 유튜브로 갑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요, 유튜브가 막 그렇게 뜨기 이전인데, 아니야, 여기서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을 국경 없이 만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팬이 된다 그러면 너희 세계 최고 스타가 돼. 야, 진짜 야무진 꿈을 꾼 거죠. 말도 안 돼. 아무도 그래 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도전합니다. 그리고 이 멋진 청년들이 그 꿈을 4년 만에 현실로 만들죠. 2017년 우리나라가 아니라요, 미국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3대 음악상 중에 하나예요. 거기 소셜 아티스트 분이 1위를 차지하면서 세계 1등으로 올라섭니다. 에휴, 한류인데 금방 그러고 지나가겠지. 웬걸 아시죠? 지금 5년째 세계 1위의 자리를 확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비틀스의 기록을 위협하는 위대한 가수다. 이런 얘기를 미국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도대체 그럼 분명히 자본과 방송이 없었는데 BTS는 어떻게 세계 최고 가수가 됐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BTS를 성공시킨 건 바로 아미라는 어마어마한 팬덤이었어요. 자본보다 훨씬 강력한 이 팬덤이 바로 BTS를 세계 최고의 자리로 올려준 겁니다. 이들이 활동하는 무대도 이제 방송이 아니야. SNS,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여기서 정말 자기들끼리 열심히 하니까 세상에 인기가 급상승을 하고 그 인기에 힘입어서 세계 최고의 가수가 될 수 있었죠. 자본과 방송 이런 거를 시스템 권력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점점 약해지고 누구? 아미, 팬덤, 소비자가
거대한 힘을 갖게 된 것이죠.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진짜 소비자가 왕인 시대가 됐어요. 실제 방송도 그래서 그 위상이 점점 약해진 겁니다. 소비자가 선택을 하면 성공하는 것, 그게 유튜버죠. 여러분, 유튜버가 대한민국 저녁 7시 이후의 매체의 60%를 잡고 있으니 이제는 소위 말해서 소비자가 진짜 왕인 시대가 방송가에 이미 열린 거죠. 우리가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배우기보다 이상하게 비판에 더 많은 신경을 써요.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죠. 왜? 바뀌는 게 두려우니까. 6살 꼬마 유튜버 보람이가 한 달에 30억씩 돈을 받아서 유튜브로부터 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다가 100억짜리 빌딩을 샀다. 이 기사가 나간 게 정확히 2년 전이거든요. 난리가 났어요. 야, 애들 팔아 돈 번다, 애 학대 방송한다, 이상한 거 먹이면서 관심 끌려고 한다. 맞아요. 애기 그렇게 활용해서 어른이 돈 버는 건 아니죠. 그래서 참 많은 반성이 있었고 비판도 했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규제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KBS 사장님은요, 아이고 우리 회사 망합니다. 시청률 올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국회의원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방송이 망하다니, 그럼 보람이는 어떻게 해서 그 돈을 벌어서 100억짜리 빌딩을 샀을까요? 전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분명히 KBS가 보람이한테 배워야 할 게 있겠다. 들여다봤습니다. 애기들 방송이죠, 보람이는. 그런데 KBS에서 하는 TV 유치원, 시청률을 봤더니 0.1%. 아, 이래서 좀 어렵겠구나. 왜? 애국가 시청률이 한 2% 된다는데요. 아니, 그것조차도 안 되고 너무너무 사람들이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광고를 거기다 붙이겠어요? 여러분, 애기들을 위한 좋은 상품을 개발했어요. 거기다 광고하고 싶은데 안 봐. 그러니 광고비는 점점 떨어지죠. 더 신기했어요. 아니, 그럼 보람이는 도대체 이 어려운 애기들 TV 시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던 거야?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유가 명백하더라고요. 지금은 보람이 방송을 안 해요. 보람 튜브라는 데서는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 구독자가요, 2달 전만 해도 2,700만 명이 넘었어요. 우리나라 애기가 몇 명인데? 4, 5, 6, 7세 합해 138만. 그럼 2,600만 이상이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해외에서 온 거예요. 보람이는 데이터상으로 보면 세계 2위의 키즈 방송 사장님이었어. 그러니까 한 달에 30억씩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1위가 누구냐? 라이언이라는 미국 꼬마인데요. 이 꼬마는 작년에 유튜브로부터 공식적으로 받은 금액이 339억. 유튜브 1등이에요. 그리고 광고비는 또 받았겠죠. 자기가 막 광고 해주는 게 있었을 테니까 300억 이상. 그럼 639억. 야, 이러니 보람이도 한 달에 30억, 1년에 건 400억을 받는데 문제가 없었던 거야. 왜? 구독자 수가 10만 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야, 여러분, 그런데 보람이 어디서 방송 찍었어요? 그냥 대한민국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아빠하고 삼촌하고 노는 거 찍은 거예요. 그랬더니 전 세계 2,700만 애기가 매일같이, 야, 보람이 언제 나오지? 그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만들었어야 돼요. KBS는 시청률 올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고 배우고 우리도 혁신하자 이랬어야 하는 거죠. 아니, 비단 KBS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전 산업계에서 이제 저게 잘 돼? 그럼 배우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건 고쳐야죠. 여기도 고쳤잖아요. 그런데 배움을 소홀히 하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건 지금도 여전히 작동합니다. 저는 보람이가 없어진 게 정말 안타까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적이 있었나요? 전 세계 2,700만 명의 아기들이요, 한국에서 사는 보람이 너무 부럽다. 나도 가서 놀이공원 하는 거 놀고 싶고, 한국에 편의점 가서 같이 놀고 싶고, 보람이가 먹는 거 나도 먹고 싶다. 이러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 부러워하는 아이들을 싹둑 잘라버렸어요. 안타깝죠.
수출의 기회도 많았을 텐데. 여러분, 보람이의 제일 조회수 높은 방송이요. 들어가 보시면 있습니다. 아빠 몰래 뽀로로 떡볶이 먹는 보람이. 뽀로로 떡볶이라니 컵라면, 컵떡볶이 이런 거예요. 야, 그걸 먹는데 무려 5억 7천만 명이 봤어요. 조회수 5억 7천만에 여러분 광고 효과 상상이 가시죠? TV 유치원엔 광고를 안 해도 거긴 광고하고 싶었을 거야. 그 뽀로로 떡볶이 사장님이 만약에 수출하고 싶었다 그러면요. 야, 이게 전 세계 2,700만이 본대. 그럼 나 수출하고 싶으니까 아시아의 구독자 제일 많은 나라 10개만 꼽아줘. 그럼 비대면이잖아. 그러니까 계약 좀 하시죠. 내가 뽀로로 떡볶이라는 걸 한국에서 파는데 혹시 거기서 사람들이 주문하면 나한테 연락 좀 주세요. 이렇게 계약을 맺어요. 어느 나라랑 할지는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그리고 내보내. 그랬더니 5억 7천만 명이 봤네. 주문이 막 쏟아지겠죠? 그럼 우르르 하고 판매가 이루어지겠죠. 과거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생각해봐요. TV 광고로 5억 7천만 명한테 보여주려면요. 적어도 300억 이상의 TV 방송 광고비가 필요했을 겁니다. 사실 그래서 자본이 지배한다 그랬고요. 방송이 지배한다 그랬어요. 돈은 다 거기가 먹는다. 아니에요. 이제 달라졌어요. 이렇게 되면 광고 시장도, 유통 시장도 다 달라지겠죠? 실제로 우리 청년들이 가야 될 일자리가 전부 다 달라졌습니다. 광고에서 볼까요? TV, 신문, 라디오, 잡지, 광고 다 줄었대요. 특히 TV는 15%나 줄었어요. 늘은 거는 모바일이 17%, PC가 11%, 계속 이 영역이에요. 모바일 PC 광고는 어떻게 하는 거지? SNS 광고, 유튜브 기반으로 하는 광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메타버스, 제페토에 저 구찌샵 만들어 봤는데요. 저 제페토의 CU 매장은 제가 설치했어요. 이런 사람 뽑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TV 광고 전문인데요. 안 뽑아. 왜? 15%가 줄었는데 안 그래도 그런 사람 진짜 많은데 굳이 하나 더 뽑겠어요? 최근 국정감사에서 1억 이상의 연봉을 받는 KBS 직원 중에 무려 60% 이상이 놀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났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놀려야 돼요. 왜? 방송을 만들면 더 적자야. 광고가 안 들어오니까. 그럼 바꿔야죠.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일자리 갖고 있는 기업 중에 TV 홈쇼핑들이 있었어요. CJ 홈쇼핑, GS 홈쇼핑, 이런 홈쇼핑들이요. 어느 날 보니까 TV 홈쇼핑 매출보다 온라인 매출이 많아졌어요. 그게 작년부터입니다. 야, 그럼 TV는 송출료 내야 되는데 당연히 일로 옮기죠. 사장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러면서 온라인 매출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 그 중에 무려 70%가 모바일로 옮겼어요. 그럼 어떤 사람 뽑을까? 여러분이 사장님이 어떤 사람 뽑아요? 어려서부터 모바일로 쇼핑 잘하고 기획 잘하고 아이디어 훈련하고 거기서 할 수 있는 방법 다 익힌 사람 뽑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보여드린 유통사, 앞으로 또 신세계 롯데도 마찬가지. 전부 온라인 투자한대. 쓱닷컴에 키운다, 롯데온에 한다. 다 어떤 사람 뽑을까요? 이거 잘하는 사람. 문제는요, 대학에서 안 가르쳐. 아직 제대로 된 커리큘럼 가진 데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배워? 스스로 해서. 어려서부터 전 유튜버 하겠습니다. 전 유튜브 광고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전 제페토 이거 마케팅 하고요. 아바타가 돌아다니는 거 너무 재밌게 신기하게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작업을 해봤습니다. 이런 사람 뽑겠죠. 네, 금융에서도요. 전 디지털 금융했고요. 암호화폐 했고요. 코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학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가르치는 과목도 몇 개 없는데. 왜? 50대, 60대가 사실 잘 몰라요. 야, 그럼 대학도 빨리 교육을 혁신해야지. 여러분, 저희도 비슷합니다. 50대, 60대가 새로운 거 배우라면, 아유, 옛날 게 훨씬 중요하네. 이러면서 쓱 말리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어른들이 대한민국의 리더라는 50대, 60대가 이러고 있어서 청년의 일자리를 잡아먹는 거 아닐까요? 이미 기업들은요,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러고 공채를 없앴습니다. 꼭 시험 봐가지고 뽑으면 되지. 아니요. 이 친구가 뭘 했는지 알아야 뽑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기업 거의 80%가 수시 채용으로 전환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몇 개 기업만 이거 뽑고 있고요.
공기업이나 시험 봐가지고 이게 공정한 거야 그러죠. 실제로 어떤 사람이 뽑고 싶어요? 진짜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새로운 문명에 대해서 아주 빠삭하게 학습한 청년들을 전부 뽑고 싶어요. 전 세계가 그런 청년을 뽑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자 연봉 올라간다, 뭐 빅데이터 분석가다, 이런 제페토 마케팅, SNS 전문가 전부 몸값이 하늘로 치솟고 있게 됩니다. 성공하는 기업들도 많아졌어요. 야, 팬덤을 만들어, 아미처럼. 그럼 성공할 수 있어. 스타일란다의 김소희 대표, 여러분 22살짜리가요 동대문에 가서 옷가게를 차렸어요. 나 옷으로 승부할 거야. 그런데 나는 뭐만 할 거다? 보람이처럼 할 거야. 유튜브로, 인스타그램으로 그렇게만 팔 거야. 처음에 막 코웃음을 쳤죠. 그런데 2005년에 창업한 이 회사가요 2018년 매출 1,600억을 돌파합니다. 옷뿐 아니라 화장품까지 거대한 팬덤이 생긴 거예요. 그것도 중국에서. 그랬더니 로레알이라는 세계 최고 화장품 기업이 야, 너네 회사 우리가 인수하자. 안 그래도 매출이 너무 커지니까 나는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데 하던 이 김소희 사장이 그래서 팝니다. 얼마에? 6천억에. 여러분 최근 물의를 일으켰던 남양유업을 3,100억에 팔았습니다. 그 두 배를 22살짜리가 13년 만에 그 가치를 만들었다. 이게 혁명이죠. BTS는 가수라 쳐요. 여기는 젊은 사업가. AHC는요. 원래 대기업에 마스크팩 납품하던 중소기업 사장님이었어요. 중소기업 사장님은 화장품 브랜딩 안 돼. 아니야. 이거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어가면서 중국에서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실력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전을 합니다. 야, 그러더니 중국 디지털 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이 기업이 무려 3조 4천억 기업으로 성장해요. 세계 2위의 화장품 회사에 매각했습니다. 3조 4천억이면 여러분 대우중공업이야. 대우중공업 시가총액이 3조 4천억입니다. GP클럽.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이분 꼭 본받으라고 생각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김정웅 대표님은요. 나는 장사가 너무 재밌어서 공부 관심 없네. 용산 전자상가 가서 유통 배우셨어요. 그러다가 야, 이거 디지털 소셜 커머스 너무 재밌다. 그리고 거기 뛰어듭니다. 한국 화장품을 수입해다 중국에다 파는 일을 계속하다가 내 거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꿀광 로얄 프로폴리스 이 마스크팩을 하나 만들어요. 이게 거대한 대박을 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1조 5천억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대한민국 32 부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와, 개천에서 용이 난 거 맞죠? 이분 진짜 용이에요. 멋진 용입니다. 이런 분들 많아요. 닥터 자르트 이신욱 대표님, 이분은요 원광대학교 건축과를 졸업하셨어요. 그래서 건축 일을 하시다가 야, 이 화장품에 기회가 있겠다. 크게 마음을 먹고 창업을 합니다. 그럼 미국 가서 거대한 팬덤을 일으키더니요. 와, 닥터 자르트를 2조 원의 에스티로더라는 세계적인 기업에 매각해요. 지금도 에스티로더의 최일선 선봉장으로 아시안 시장 진출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멋지지 않나요? 이 포노사피엔스 기업의 상징 중에 하나가 바로 무신사죠. 이 조만호 대표님은요, 고3 때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프리첼의 동호회 사이트를 만들어요. 이름이 무신사, 무신장, 신발, 사진이 많은 곳. 야, 이름도 참 단순하죠? 그럼 거기서 막 놀아요. 놀면서 야, 신발 좋아하는 사람 다 모여봐. 그랬더니 신발 좋아하는 사람 특징이 있는 거예요. SNS 사진 모으고 신발 사들기도 하고 막 비싼 값에 거래도 하고. 일반 사람들은 야, 신발이 신는 거지 그게 컬렉션이냐 이러고 있었는데 그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팬덤을 만들어가기 시작하고 창업하더니 불과 15년 만에 거래 금액 1조 5천억. 대기업들을 꺾고 세계적인 패션 기업이 됩니다. 2조 5천억 기업의 사장님이 됐어요. 이분들 볼까요? 첫째, 공부를 잘하는 부류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디지털 만드는 디지털 프로그래밍 잘한다, 공부 잘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있었어. 그런데 믿은 게 뭐냐? 디지털이 표준이다. 세계관이 거기에 딱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SNS로 팔아야 되고
BTS가 성공한 것처럼 팬덤을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어. 여기에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개발하는 사람,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 SNS 마케팅 하는 사람, 야, TV 광고하는 사람 저리 가. 다 필요 없어. 신문 광고 이런 거 아니야. 오프라인 판매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 난 무조건 온라인으로 갈 거야. 그리고는 거기서 딱 결집을 해서 그 팀을 만들어서 이 회사를 여기까지 이끌어왔다는 겁니다. 성공의 비결이 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디지털 문명에서는 고객이 왕입니다. 그들의 팬덤을 만들기만 하면 거대한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거죠. 그뿐이 아니에요. 막걸리 회사도 있습니다. 지평생 막걸리. 여러분, 이 회사는요, 2010년 직원이 3명인데 매출이 2억이야. 그래서 망할 뻔했어요. 문 닫으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사장님 아들이던 김규현 대표가 지금 대표예요. 아버지, 망하기 전에요. 저 젊은 사람 좋아하는 막걸리 도전만이라도 한번 해보게 해주세요. 그래, 해봐라. 이 회사,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막걸리를 준비합니다. 벌써 생각이 딱 이렇게 떠오르시죠? SNS 마케팅. 야, 우리 곡성군에서도 뭐 좋은 거 나오면 SNS 마케팅을 많이 해보자. 맞아요. 필요한데요.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SNS 마케팅을 맛도 없는 막걸리로 SNS 마케팅만 강화하면 진짜 빨리 망합니다. 네. 왜? 팬덤은 디지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고객의 심장, 고객의 경험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사장님이요 너무 대단한 게 뭐냐? 맛을 바꿔요. 막걸리는 맛이 승부처다. 그럼 어떻게 바꾸냐? 이 회사가 1925년에 설립됐대요. 그래서 100년 동안 막걸리 하시는 정말 좋아하시는 어른들이요. 야, 막걸리는 6도로 해야 되고 항상 시큼해야 돼. 달달한 막걸리는 그건 술이 아니야. 그래서 안 바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난 못 믿겠어. 그리고 20대, 30대를 대상으로 테이스팅을 합니다. 마셔보게 한 거예요. 맛을 봤더니 사람들이 이게 어떤 건지도 모르는데 이게 맛있어 라고 답변한 걸 보니까 5도, 1도 낮고요. 달달한 맛을 좋아하더래요. 입맛이 바뀐 거죠. 바꿔요. 누가 원하니까? 왕이 되신 소비자가 원하니까요. 그리고는 SNS 마케팅을 그때부터 강화합니다. 고객이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그러니까 야, 너도 한번 먹어봐. 이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어마어마한 팬덤을 일으킬 수 있었고 2억이던 매출을 10년 만에 200억을 돌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디지털 플랫폼에서 SNS 마케팅을 한다고 팬덤이 생기는 게 아니라 써보니까 좋더라. 마셔보니까 좋더라. 먹어보니 좋더라. 이 좋은 경험이 팬덤을 만든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당근마켓도 마찬가지예요. 중고거래는 이렇게 택배해가지고 보내는 거야. 중고나라가 있고 그래서 쉬는 기업은 어려워. 아니야. 당근마켓 김재현 대표는요. 그런 거 말고 야, 우리 동네에서 그렇게 복잡한 택배 말고 동네에서 봉다리 들고 나와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사게 만들자. 이 벼룩시장 같은 걸 만들어 보자고 했고 그걸 정말 편리하게 하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써봤더니 불편하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대뜸 그냥 다 떠나버립니다. 이거 되게 편하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더 좋은 경험이 있어요. 거기 뭐? 공돈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공돈 생기는 거 진짜 좋아합니다. 내가 안 입던 옷가지를 갖고 나가서 돈을 5,000원을 받아갖고 집에 들어와. 그러면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드냐?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은 내다 팔 물건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 인간의 마음을 확 훔친 이 심리가 결국 거대한 팬덤을 만들어낸 거죠. 당근마켓은 좋은 심리를 디자인해낸 겁니다. 자, 그래서 요새는 기술만 좋으면 물건만 좋아요 이게 아니라 광고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잘해야 된다? 그걸 경험한 고객이 어떤 걸 느낄까? 그 심장에서 두근두근거림이 있고 야, 이건 정말 좋아하는 게 있을까? 이런 심리적인 요소를 많이 고려해야 됩니다. 또 편리해야 되죠. 그래서 뭐 UI, UX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할 때 우리는 앱을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오네? 그럼 잘못 만든 거예요. 누가 왕이라고요? 고객이 왕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가장 편리하게 그 사람들이 써보고 너무 좋다 할 정도로 만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디지털을 잘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야, 그런데 우리 곡성군에는 그런 팬덤 만들 게 없어. 그쵸, 그럴까요? 여러분, 보세요.
트로트. 디지털로 하든 뭘 하든 이 세대에 진짜 아유 저건 진짜 팬덤 생길 수가 없어. 요즘 이렇게 화려한 가수들이 많은데 야 근데 팬덤이 생겨요. 어마어마하게 생겼어요. 미스터 트롯, 미스트롯. 이거 뭘로 팬덤 만들었죠? 룰 하나 바꿨어요. 1등을 여러분이 뽑으세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원래 누가 뽑았어요? 원로 가수, 유명한 기획사 사장님, 국장님. 나한테 잘 보는 애들 줄 세워가지고 맨날 가수 데뷔시키고 그랬는데 사람들 관심이 없어. 근데 내가 뽑으라 그러니까 5살짜리 꼬마부터 시대의 명창들이 나와가지고 트로트를 구성지게 뽑아내는데 와 제가 봐도 야 저런 사람들이 있었어? 이게 거대한 팬덤을 만드는 밑바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시스템이 자꾸 무언가 지배하고 그들이 결정하게 하면요 팬덤이 잘 안 생겨요.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그들이 결정하게 만드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참여하면요 자기가 그 일원이 되니까 훨씬 더 그걸 즐기게 되니까요. 그뿐이 아닙니다. 팬덤이 커지는 걸 보면요 이건 이제 진짜 국경도 없고 와 어마어마해요. 제가 BTS 대단하다 그랬죠.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베이비 샤크. 아기 상어죠. 아빠 상어 뚜루뚜루뚜루 엄마 상어 뚜루뚜루뚜루 우리는 야, 이 노래가요. 유튜브에서 조회수 세계 1위를 차지합니다. 말도 안 돼. 87억 뷰. 여러분 지구의 인구가 사람 수가 73억인데 87억 뷰예요. 얼마나 많이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죠. 대한민국 표준방송은 이제 유튜브. 그럼 전 세계 선진국 전부 다 표준방송 유튜브입니다. 야 그런데 그 표준방송 유튜브 일본은 아니래요. 일본은 아니고 일본 아직도 TV를 많이 본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이 조회수 1등을 했다는 게 말이 되세요? 특히 그 노래 보면 캐릭터 동물 캐릭터를 나와가지고 노래 부르는 거죠. 뮤직비디오예요. 야 그런 거라면 디즈니가 1등을 해야지. 디즈니가 200조 기업이고요. 여러분 엘사 아시죠? 엘사 겨울왕국 어마어마한 팬덤을 끊임없이 만들었는데 걔네가 1등을 안 하고 어떻게 베이비샤크가 1등이야? 여러분 베이비샤크는 어디서 만든 그 기업 만든 회사 아세요? 몰라. 저 같은 사람이나 공부하니까 알죠. 스마트 스터디 파주에서 창업한 회사예요. 네? 10년 남짓 된 회사. 야, 이 회사가요. 삼성 출판사 어린이 명작 문고 만들던 회사에서 야, 우리는 이제 아날로그 시대에 오래 했으니까 디지털 시대 아들한테 이거 한번 해봐라. 1년 반 동안 이 회사 망할 뻔했습니다. 왜? 디지털 학습지 만들었는데 애들이 아무도 안 봐. 그래서 야 인기를 끌려면 캐릭터 산업을 먼저 해야겠다. 그래서 부차적인 사업으로 시작한 게 이 캐릭터 산업이었어요. 근데 이게 대박이 났네. 맨 처음에 어디서 퍼졌냐? 인도네시아. 원래 우리나라에서 잘 뜨면요 동남아가 먼저 퍼집니다. 그리고는 그걸 타고 전 세계로 번져나간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 이 모든 것에 자본이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소비자가 신이 나서 퍼뜨리더라는 겁니다. 이게 보여주는 건 뭐냐? 대한민국에 지금 엄청난 팬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뭐가 터졌다 그러면 일단 아시아는 들끓어. 그리고 그게 세계로 가느냐 마느냐지만 야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컨텐츠 산업에서 굉장한 기회를 맞은 거예요. 그걸 여실히 증명한 게 웹툰입니다. 웹툰 만화죠. 그렇게 답하시면 안 돼. 만화 아니에요. 웹툰은 웹툰이다. 만화는 종주국이 일본이에요. 야, 그 드래곤볼이다. 뭐 어마어마한 것들 많았잖아요. 야, 그런데 만화 산업에서 웹툰으로 가면서 일본은 망했어요. 아무도 일본 웹툰 잘 안 봐. 우리나라 카카오 네이버가 세계 100개국 1위입니다. 어떻게 성공했지? 일본과의 차별점이 뭐야? 일본은요, 만화를 스캔해서 올려놓고 보라 그랬어요. 불편하잖아. 안 봐. 내가 그랬죠?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안 본다고. 근데 우리는요, 폰에 딱 맞춰서 형식부터 바꿨고요. 장르도 다양하게. 왜? 고객이 다양하잖아. 소비자가 왕인데. 더 중요한 거. 트로트처럼 1등을 당신이 뽑으세요. 랭킹을 매일 보여주는데 실시간으로 제일 조회수 많은 걸 다 보여줘. 그리고 그 조회수에 따라 돈을 가져가는 거야. 유튜브처럼.
그랬더니 젊은 작가들이 야, 내가 이제 유명 작가 밑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10년 동안 물심부름 할 필요 없이 나도 한번 가볼까? 재미있고 다양한 영역의 작가들이 아주 창조적인 이야기들을 막 끌어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만화가가 되게 잘 되면 한 10억 벌었죠, 옛날에. 최고, 대한민국 최고. 아니면 한 1억 벌어도 되게 잘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뜨면 어디서 뜬다고? 동남아에서 떠요. 조회수가 공이 하나가 더 붙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대한민국에서 잘 되면 웹툰으로 한 10억 번다 이런 사람들이 어느새 우르르 나오기 시작해요. 더 재밌는 건 뭐냐? 웹툰만 성공한 게 아니야. 넷플릭스라는 회사 아시죠? 넷플릭스가 데이터 회사예요. 야, 드라마를 만들어야 되는데 웹툰이 저렇게 성공했으면 그 웹툰 갖고 드라마를 만들어야지 뭔 딴소리야. 그래서 탄생한 게 이태원 클라스, 여신 강림 같은 웹툰 기반의 드라마들, 영화들, 신과 함께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작가들의 수입은 어떻게 할까요? 공이 하나 더 붙어. 웬만한 작가들은요, 이제 40억, 50억씩 판권을 받고 드라마, 영화에 그 원작을 내줍니다. 야, 이렇게 되니까 100억짜리 돈을 받는 작가들이 우르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옛날 방식으로 너는 와서 도제식으로 해. 이게 아니라 잘하는 청년들을 모아서 팀을 꾸려요. 야, 이번에 100억, 200억 프로젝트 가자. 너는 스토리만 만들어. 너는 밑그림. 너는 캐릭터 얼굴 완성 디자인 쫙 모여서 대한민국 최고의 젊은이들이 팀을 만드니까 점점 컨텐츠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이제 웹툰에서 나오면 외국인들이 우르르 모여가지고 야, 이거는 꼭 영화로 만들어주세요. 막 청원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게 새로운 일자리고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겠죠. 재밌는 건 뭐냐? 대한민국의 이 MZ세대, 디지털 문명에서 열광하는 새로운 컨텐츠들은 전부 다 대한민국이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BTS, 블랙핑크뿐 아니라 웹툰 있죠? 또 e스포츠. 대한민국은 이 프로게이머 그러면 어느 누구도 상대를 할 수가 없어. 참 신기해요. 또 영화, 드라마까지 전부 다 대한민국의 거대한 팬덤이 형성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한 MZ세대가 즐기는 컨텐츠는요, 대한민국이 압도적인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소프트 파워 2020. 전 세계 문화 매력 지수를 재는 이 랭킹에서 대한민국이 무려 2위를 차지했어요. 1위가 독일, 우리나라가 2위. 아시아에서 일본을 꺾고 우리나라 이 자리에 온 건 처음입니다. 2019년만 해도 15위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봤더니 코로나로 아무 데도 못 가니까 사람들이 전부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걸 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재밌다고 소개하고 추천하고 한 게 전부 한국 거야. 일단 아시아 싹쓸이 했어요, 드라마가. 여러분, 이태원 클라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드라마들이 다 난리가 났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해서 거대한 팬덤이 형성되면서 아시아, 대한민국이 최강의 매력 있는 나라로 선정이 된 겁니다. 팬덤을 국가적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일단 식품 수출이 늘어요. 라면이 37% 수출이 늘었고요. 또 CJ에서는 만두, 우리 아예 한국식 이름으로 MANDU 그랬더니 그걸 또 미국 유튜버, 먹방 유튜버들이 먹어보니 너무 맛있다 그래갖고 이걸 1조 300억 어치를 팝니다. 역사상 단일 식품이 1조 넘은 거 처음이었어요. 거기다가 김, 야, 이거 앞으로 새로운 미래 영양식이래.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 데이터를 보면요,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명백해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세계인의 팬덤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팬덤을 만드는 방법만 잘 알면 곡성도 그 미래가 열리는 거죠. 그럼 비결이 뭘까요? 카카오에서 배우는 팬덤을 만드는 비결. 첫째, 경험이 좋아야 된다. 실력이 좋아야 한다. 그럼 카카오뱅크하고 K뱅크가 동시에 출발했습니다. 4개월, 오히려 카카오뱅크가 늦었죠. 근데 3년 지나니까 여기 K뱅크는 110만, 카카오뱅크는 1250만이에요. 야, 이 차이가 뭐야? 분석해 봤더니 공인인사를 없앴대. 그리고 캐릭터가 귀여워서 산다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뜻이야? 은행인데, 아니, 공인인사 없애면 안 되잖아. 그거 안전 지켜주는 거라며. 또 캐릭터가 무슨 상관이냐고. 그죠? 한번 내면을 뜯어볼게요. 여러분,
모든 고객은 공인인증서를 없애달라고 했어요. 귀찮고 힘드니까. 그런데 그거 은행들은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1년에 4,400억 원 왜 받아가? 그죠? 입이 이만큼 나와 있는데 K뱅크는 나는 은행 편에 서야지, 그리고 공인인증서를 안 없앴어요. 반면 카카오뱅크는 나는 고객 편에 설 거야. 없앱니다. 여러분, 무얼 하나 만드시더라도요, 내 곡성에 소비자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필요한 거라 그러면 그쪽 편에 서야 돼요. 이걸 뭐라 그러냐? 진정성. 소비자가 왕이다라고 마음먹은 것에 대한 진정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캐릭터도 보세요. 되게 이뻐. 아우, 디자인도 얼마나 심플하고 너무 편해. 근데 이걸 만드는 과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디자이너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엔지니어가 프로그래밍을 해요. 아, 잘했다. 근데 디자이너가 뭐라 그래요? 써보니까 이건 좀 느낌적인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할게요. 환장하죠, 환장해. 야, 난 다 끝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 무슨 소리야. 만약 중간에 그걸 그만두면요. 그럼 고객이 좋아하는 그 예민한 디테일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한다? 고객이 진짜 좋아할 때까지 꼭 참고 계속해야 돼요. 그때 그 진짜 미묘한 느낌적인 느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전 뭐라 그러냐? 사춘기 중학생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로 예민하고 아주 섬세하게 디자인한다. 여러분, 사춘기 중학생들이 어때요? 다 불만이야. 학교도 가기 싫고, 엄마도 싫고, 밥도 싫고, 다 싫어. 공부도 하기 싫어. 그런데 이건 괜찮네. 이건 좋아 보이네.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인간의 원래 마음이 미묘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팬덤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아요. 어디서 출발해야 되냐? 최선을 다하겠다는 진정성에서 그 팬덤이 형성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니까 팬덤만 만들면, 야, 그게 곡성 땅이든 어느 곳이든 아무 상관이 없겠네요. 곡성의 특산물이 됐든, 곡성의 축제가 됐든, 곡성의 무언가가 되었든, 세계적인 것이 되는 게 어려울 게 없다. 맞습니다. 팬덤만 만들면 그게 가능한 시대가 열렸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곡성 군민 여러분도 그렇고요. 아이들한테도요,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찾는 일을 한다 그러면 미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관을 바꿔라. 또 실력을, 팬덤을 키우는 쪽으로 바꿔라라고 얘기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야. 휴머니티, 인간다움이죠.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계관이 디지털인데 그 상상의 세계 속에 문제는 소비자가 왕이네? 그럼 그 소비자가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인간. 그 소비자의 마음을 사야 된대. 심장에서 팬덤이 나온대. 그렇다면 뭘 키워야 될까요? 기초를 깔아야 됩니다. 바로 인간성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제가 디지털 경제를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요. 소비자의 마음을 살려면 그 답은 사람, 그리고 그 안에 숨은 건 바로 휴머니티와 진정성이라는 겁니다. 이미 거대한 팬덤으로 세계가 돌아갑니다. 애플 보세요. 세계, 저렇게, 왜 그렇게 잘 되지? 왜 저렇게 비싸? 봤더니 8억 명이요. 됐고, 아이폰 주세요. 저는 애플이 너무 좋아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애플 빠라 그러죠. 귀에 이렇게 콩나물을 꽂고 있어. 와, 저게 뭐야? 그걸 봤더니 이어폰인데 32만 9천 원이에요. 여러분, 할인도 안 해줘. 근데 그 원가 10,000원도 안 들어요. 하나 팔면 30만 원이 남는다는 거지. 그런데 무려 20조 원어치를 작년에 팔았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 물어봤더니 그걸 딱 끼는 순간 마음에 평화가 온대. 왜? 다른 사람들이 쟤는 애플 유저구나. 그게 너무 좋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좋대요. 테슬라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TV 광고 하나도 안 하고 작년에 제일 많이 팔린 전기차가 됐어요. 아니, 광고도 하는데 어떻게 알고? 청년들은요, 그냥 테슬라예요. 유튜브 한번 보세요. 그 자동 운전 걸어놓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유아인 같은 배우가 이건 타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러지. 거기다가 친환경 차지. 그러니까 진짜 이 시대의 뭔가 리더 같은 느낌을 거기서 스스로 찾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디지털 세대는 왜 이렇게 팬덤에 민감한 거야? 봤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 뭐만 어디 가거나 먹거나 그럴 때마다 검색하죠. 그런데 이 검색이 모든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아, 정보가. 거기서 뭔가 하나 골라야 되는데
이때마다 마음의 갈등을 빚습니다. 그걸 심리학에서는 결정장애라고까지 얘기해요. 짬뽕이냐 짜장이냐. 여러분 옛날엔 이것만 고민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맛집은 뭐로 가야 되지? 물건은 뭐로 사야 돼? 화장품 뭐로 사야 돼? 그런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 내가 하나의 브랜드, 하나의 상품 이걸 선택하는 순간 마음의 평화가 온대요. 기준은 뭐냐? 거기 가봤더니 8억 명이 좋아해 애플. 여기 가봤더니 5억 명의 청년이 좋아해 테슬라. 여기 가봤더니 무신사 너무 좋다는 사람이 100만 명이야. 그럼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점점 더 팬덤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에요. 아마존은 연회비 14만 원을 내는 사람이 무려 2억 명이야. 세상에. 왜 그 돈을 내요? 그랬더니 난 됐고 아마존에서 편하게 살게. 넷플릭스, 유튜브 유료 구독자 2억 명. 아니 왜 그 돈을 내고? 나 그냥 편하게 보고 넷플릭스 그 영화 드라마 본 사람들하고 얘기 나누는 게 너무 좋아.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의 어떤 패밀리 안에 들어가는 거를 좋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팬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옛날에는 세계 최초예요. 세계에서 제일 좋아요. 숫자로 기술을 얘기했다면 이제는 뭐로? 마음을 사는 기술이 필요해졌다는 겁니다. 디지털 문명에서 팬덤을 만들려면 마음을 사야 되니까. 그럼 맨 밑바닥에 뭘 깔아야 되느냐? 사람들이 다 알아야 돼. 전문 지식도 중요하지만 인간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돼요. 법률가가 됐건 정치가가 됐건 의사가 됐건 변호사가 됐건 또 많은 엔지니어, 개발자, 디지털 전문가가 됐건 기본에 뭘 깔아야 되느냐? 인간이 어떻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휴머니티예요. 그래야 공감이 일어납니다. 이해령 선생님은요. 심지어 이 공감이 이 시대의 자본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돈 하잖아요. 그럼 그만큼 휴머니티, 인간다움을 외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축적한 휴머니티, 인간다움의 매력은 뭘까요? 컨텐츠 산업이 왜 잘 됐는 줄 아세요? 거기 스토리가 너무 좋대. 공감이 간대. 야, 표현력도 좋대요. 이 배우들이 이쁘기만 한 게 아니라 표현력이나 이런 또 가수들의 그 음악성이나 이런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수만 년간 축적한 대한민국의 특성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는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심리학 책도 제일 많이 팔리고요. 특히 인간 감정에 관한 언어 보세요. 너무 많아요. 뭐 꿀꿀하다, 찜찜하다, 찝찝하다, 깨름칙하다, 뭐 온갖 단어가 인간의 그 미비한 상태. 어쩜 그렇게 많을까요? 신조어도 그래요. 네, 냉, 넵, 넵넵, 뇌. 야, 이게 다 다르대. 하나의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더구나 사투리까지 들어가면요. 또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상처낼 수 있다는 욕은 어떻게 해요? 또 욕을 잘 쓰면요. 유머로도 또 표현이 돼요. 야, 세상에. 정말 인간 감성에 풍부한 저장고를 가진 게 우리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뿜어 나오는 거예요. 인간적인 매력이 뿜어져 나오니 컨텐츠 산업이 잘 된다는 거죠. 이번에 보셨나요? 윤여정 배우. 74세의 대배우가요. 한국의 휴머니티가 어떤지를 너무 잘 보였죠. 당당하고 유머러스하고 거기다가 배려하고 심지어 겸손하기까지. 그리고 메시지 전달까지 명확하게. 막 전 세계 20대가 와, 저 배우는 너무 멋지다 열광하잖아요. 이게 저는 대한민국 인문학과 예술에 축적된 격이자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잘 쓰면요. 당연히 앞으로의 미래가 달라지겠죠. 우린 지금까지 솔직히 1등만 하자 그러고 쫓아왔어요. 필요했습니다. 일본을 이겨야 했으니까. 야, 똑같은 사이즈의 메모리 2배 넣어. 똑같은 사이즈의 화소수 2배 넣어. 똑같은 기술로 더 좋은 TV 만들어. 어디보다? 일본보다. 늘 그래왔어요. 왜?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 최고입니다. 항상 일본이 1등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놈만 따라잡으면 된다. 그 생각으로 왔죠. 그래서 우리는 1등이 필요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도 필요했고요. 그 1등만 있으면 다 된다고 믿고 여기까지 진출했고, 그리고 너무나 놀랍게 대한민국이 일본을 꺾고요. 세계 최고의 제조 산업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올라와 봤더니 일본 1등은 도요타 300조. 근데 우리는 삼성전자가 543조야. 야! 500조, 600조 하는 기업이 300조 기업 따라할 수는 없잖아. 위엔 누가 있어? 봤더니 애플. 반도체도 없어요. 기술도 별로 없어. 그런데 얘는 어떻게 1등을 하는 거야? 맨날 디스플레이 우리한테 사가고 폴더블 폰은 우리 거 빌려다가 한다는데 아니 왜 사람들은 저 기업이 저렇게 잘 될 거라 그러지? 봤더니 팬덤이 있어요. 됐고 나는 그냥 아이폰 주세요. 마음을 사는 기술. 제가 이래서 마음 사는 기술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애플은 어떻게 만들었냐? 스티브 잡스의 이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요. 이미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플의 제품을 만드는 데는 기술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래서 기술의 휴머니티와 그리고 리버럴 아츠, 인문학을 결합시켰다. 그랬더니 비로소 고객의 심장이 노래하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인문학과 휴머니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인문학 특강을 해야 되고 인간 다음에 집착해야 되느냐? 인간을 모르면 소비자가 왕인 시대에 어느 것도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잡스는 이미 그 시대를 예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소비자가 드디어 심장이 노래하더라. 이게 기준이었대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느낌적인 느낌이 기준이에요. 실제 스티브 잡스의 그 자서전이나 평전을 보면요. 사람들이 이 정도면 됐지 않아요? 그리고 막 가져와. 엔지니어, 디자이너가 이 정도면 정말 만족하지 않을까요? 집어 던진대요. 막 화를 낸대요. 넌 이거밖에 안 되냐? 아니 그럼 무슨 스펙을 주세요. 이게 뭐 제대로 된 스펙을 좀 준비해 볼게요. 그게 아니라 느낌적인 느낌. 인간 진짜 좋아할 수 있는 거. 이걸 만들어 와. 이게 휴머니티와 리버럴 아츠를 갈아 넣었다는 바로 그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풍성한 감성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 하나가 아파도 다들 같이 아파하고요. 누구 하나가 잘 되면 또 같이 기뻐할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물론 시기, 질투, 또 마음 아프게 하는 것도 잘하죠. 왜? 양쪽이 다 있으니까. 이제 잘 써보시자고요. 어려서부터 악플 달고 뭐하고 이런 거 말고요. 진짜 배려하는 건 어떻게 할까요? 이게 실력이래. 이게 공감이 되고 이게 자보이는데 스티브 잡스처럼 심장이 노래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될까? 예술에도 관심을 갖고 음악에도 관심을 갖고 인간이 진짜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열심히 공부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의 능력과 실력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애플은 심지어 기술 개발도요. 노트북 4시간 쓰는 거 이거 안 되겠다. 한 번 충전하면 20시간 쓰게 하자. 왜? 카페 갔더니 사람들이 그거 돼지코 갖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게 너무 마음 아파서. 이게 인간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심장이 노래하게. 와, 20시간? 너희들은 돼지국 찾으세요. 나는 그냥 여기서 혼자 할게. 이걸 가능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뿐인가요? 올해 팀 쿡, 애플의 CEO가요. 중대 발표하겠습니다. 진짜 중대 발표합니다. 예고까지 했어요. CBS 방송국에 나와서 그럼 뭐라 그랬냐? 야, 애플카 나오겠다. 난리가 났었죠. 인종 문제 해결을 위한 평등과 정의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디트로이트에 1,000억을 내서 이 유색 인종들을 위한 IT 스쿨을 짓고 거기서 훈련과 교육을 하겠습니다. 매년 1,000억씩 내서 이걸 더 프로젝트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휴머니티 가득한 기업이 우리 애플입니다. 이걸 전달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야, 돈 벌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1,000억씩 그거 쓰겠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32만 9천 원짜리 콩나물 이어폰 계속 끼고 다니세요. 왜? 우리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기업이에요. 이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전 세계 소비자가 제일 좋아하는 요소라는 겁니다. 최근 ESG 경영하라고 합니다. 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복잡해? 영어가 많어. 인바이러먼트, 환경이죠. S, 소셜, 그리고 G, 거버넌스. 이거 약자예요. 제가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환경이 얼마나 중요해졌어요. 요새 다 그러죠? 막 미세먼지 돌아다니고 막 이러면 엄청 다 싫어해요. 그러니 환경에 위하는 기업을 좋아하겠습니까? 팬덤이 안 생겨요. 그래서 X야. 소셜, 사회적 역할을 다 해야 된대. 옛날하고는 다르대. 그래서 요새 뭐 엄청난 기부하는 기업 많아졌죠? 나쁜 짓 하면요. 와, 막 퇴출해. 소비자가 왕이니까. 그러니 소셜 레스폰서빌리티, 사회적 기여를 완전히 리셋하고 새롭게 바라봐야 된다. 즉 기업에 우리 사회에 대한 기여를 첫째로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래 팬덤이 생길 테니까.
세 번째, 거버넌스. 지배 구조예요. 지배 구조가 투명해야 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이 회사는 잘 될까 하는 지배 구조를 가졌느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신입사원이 왔어.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인센티브를 조금 줘. 요새 신입사원 어떻게 해요? 아니 사장님 도대체 인센티브 지급 조건이 뭐예요? 바로 메일로 쓴대요. 난리가 났었죠. 왜? 그럼 요새는 디지털 시대라 자기가 일한 게 어떤 건지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틀림없이 좋은 일 해가지고 회사에 기여를 많이 했는데 우리 부장님은 보니까 맨날 놀아. 디지털 잘 몰라. 근데 부장님이 2배의 인센티브를 받네. 이건 뭐지?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놈 참 싸가지 없다. 조직이라는 게 다 그런 거지. 그래서 걔를 만약 자르면 그럼 능력자가 하나도 안 들어오겠죠. 그런 기업에 투자하시겠어요? 그런 기업에 미래가 있을까요? 그러니 이 어려운,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하죠. 이 어려운 이 기업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게 숙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ESG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팬덤과 휴머니티를 어떻게 집어넣어서 기업의 체질을 바꿀 거냐라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기업한테만 미래의 가치가 있으면 투자하겠다는 거죠. 어려워진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해볼만 합니다. 아니, 인간적인 거라면 대한민국이나 곡성이나 자신 있지 않나요? 내 마음 가득 전 세계 사람들이 정말 저긴 따뜻하다. 저긴 정말 배려도 잘해주네. 그 따뜻한 심성과 진정성을 채우기만 하면 일단 기초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이 튼튼한 기초만 있으면 정말 사람들이 열광할 수 있는 그 미세한 디테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실력도 좋잖아요. 농사를 짓던 공업을 하건 제조를 하건 간에 실력 하나는 끝내줍니다. 이 기초에 튼튼하게 깔아놓고 그걸 만들어가면 어떨까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디지털 세계관으로 바꾸고 실력은 소비자가 왕시대의 팬덤을 만드는 걸로 실력을 키우고 기초,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왕이 된 소비자, 왕이 된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도록 휴머니티와 진정성을 밑에 기초로 쫙 깔자. 어떤가요? 여러분, 세계의 데이터는요,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미래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내 마음을 뉴노멀로 리셋해서 여러분 스스로도 바꾸고 곡성군 전체도 디지털 시대에 팬덤이 생기는 멋진 그런 동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사회가 온다면 잘할 수 있을까? 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왔는데 이것도 잘 됐는데 그럼 앞으로 잘 될까? 물론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기적을 만든 나라예요.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사회학자들이 많은 이런 강의를 합니다. 한국은 미친 나라다. 1966년 1인당 국민소득 110불. 아프리카 가나보다도 못 살았던 최빈국의 나라가 갑자기 50년 만에 3만 불 시대, 제주 5대 강국. 그뿐이야. 얘들은 비틀즈 같은 가수도 이제 나오고 영화도 잘 되고, 아니 거기다가 코로나 같은 위기가 왔는데 촥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마스크 촥 하고 배려하면서 정말 사재기도 안 했죠. 선진 시민의식을 보여주면서 위기를 극복하더라는 거예요. 이 나라한테 배워야 된다. 여러분, 이게 세계 사회학자들이 대한민국을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이걸 만든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이 땅에 지난 100년간 살면서 온갖 힘든 어렵고 굳은 일을 버티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바꿔보겠다는 그런 열망으로 살아온 대한민국의 모든 세대가 이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만들었는데, 기적을 만든 저력이 있는데 이까지 코로나, 이까지 디지털 혁명 못 이기겠습니까? 무조건 이겨요. 문제는요, 지금까지 믿고 있던 룰은 다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가 출세만 하면 돼, 이기적으로 살아야 돼, 1등만 하면 돼. 아니야. 고객이 왕이고 소비자가 왕이고 마음속에는 휴머니티를 가득 깔아야 돼요. 디지털 시대에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힘이 실력이에요. 전문 지식 당연히 중요합니다. 애플이 전문적인 능력 없이 어떻게 팬덤을 만들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전문 지식은 충분히 갖고 있어요. 그걸 더 발전시키는 거 필요해요. 그리고 그 역량은 이미 증명이 됐죠. 여기다 뭐만 심으면 된다? 팬덤.
소비자의 마음을 사야 돼요. 기업이든 군이든 농업이든 어디든 간에 내 진정성과 인간다움을 깔아야 됩니다. 절대 속여도 안 되고 절대 거짓말해서도 안 돼요. 왜? 디지털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경험했듯이. 그리고 실력으로 무장해야 돼요. 마음을, 심장을 움직이는 기술력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요, 디지털에서 고객이 스스로 퍼뜨려요. BTS를 아미가 키웠듯이, 베이비샤크를 전 세계 애기들이 열광하면서 키워냈듯이, 보라미의 2,700만, 3,000만에 가까운 애기들이 이 대한민국의 아기에 열광하듯이 우리는 그런 문명을 제조업에서도 농업에서도 미래 식품산업에서 다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대한민국에 그래서 긍정적인 미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숙제는 뭘까요? 네, 맞아요. 세계인의 심장을 노래하게 하는 겁니다. 그건 곡성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이미 우리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베이비샤크가 유튜브 조회수 1위, BTS가 무려 3주간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하는 이 기적의 나라, 그런 팬덤을 우리가 만들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에도 곡성군에도 아주 멋진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1등주의 잘해왔어요. 아유, 선생님들도 열심히 교육 정말 잘 만들어 왔고요. 그동안 기업들도 열심히 일했고 근로자들도 너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치열한 전쟁터 같은 삶 속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들어냈죠. 이 저력을 이번에는 멋지게 한 번 더 도약하는 데 써보면 어떨까요? 곡성군도요,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습니까? 그 멋진 곡성군. 지금 생각하면 진짜 와, 세상이 다 바뀌었다. 어르신들 이런 말씀 많이 하실 거예요. 한 번 더 뛰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도, 그리고 곡성군도, 그리고 대한민국도 도약의 기회가 왔다면 말이죠. 새로운 문명시대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네, 멋진 팬덤의 세계를 열어서 여러분의 미래도, 곡성군의 미래도 열광하는, 세계인 열광하는 곳으로 바꿔가시기를 기대하고 또 저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안녕.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